서은미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다화예요. 왜냐면 이제 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차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회화에서도 한 이제 제목으로 다화라고 해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이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사료로 보는 건 조금 지루한 맛이 있는데 그림 보면서 하면은 조금 흥미도 가지고 또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 그림 때문에 또 이제 지역이 옮겨가고 시간이 옮겨가면 그 그림의 영향도 받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차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저 시대는 어떻구나. 이제 특히 중국에서 그려진 그림이 다른 지역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옮겨가면서 시점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문화가 시작되는 어떤 시기도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시작돼서 한국, 일본 이렇게 시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회화가 미술사적으로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차문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현지에 있었을 때 상황 그리고 이제 소유주가 달라져서 옮겨갔을 때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원고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목을 그 다화를 통해 본 한중일의 차문화라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좋아하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표현해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차문화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차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차 주제를 갖고 영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화가를 다룬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래된 영화기는 하지만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랑 해서 이제 화가가 그림에 대한 어떤 태도나 예술가의 어려움이나 같이 이해하면서 이제 다화도 그런 속에서 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목록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봤는데 예전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세련된 맛은 사실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화가의 인생을 잘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이 장승업의 어떤 그림을 영화 속에서 보면서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나 이런 어떤 영화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화선은 우리나라 감독 중에 유명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임권택 감독이 사실은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은 그 감독이라 본인 스스로도 내가 만들고도 내가 만들지 모르는 정도로 특히 초기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작품,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작을 했기 때문에 일화에 따르면 어떤 영화 보고 저렇게 영화 누가 만들었어? 저렇게 못 만들었어? 막 욕했대요. 그때 옆에서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당신 영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민망했다고. 왜냐면 임권택 감독 자체가 현장에서 영화를 배워가면서 제작해 가면서 이 성장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감독처럼 배워갖고 영화를 찍는 그런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전체 작품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권택 감독이 잘 만들었었던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그게 훨씬 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열한 만다라부터 해서 춘향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게 흥행이 그렇게 많이 됐던 건 아닌데 흥행은 오히려 장군의 아들이랑 서편제가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었던 영화기도 한데 어쨌든 영화의 주제라든가 또 임권택 감독의 특징이 한국적인 걸 굉장히 살리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최초로 외국 영화제에서 강수연 배우가 사실은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도 사실 시바지랑 아재아재 발해아재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1980년대 후반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전이고 이제 이 임권택 감독이 처음 상을 받은 게 사실은 이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로 2002년에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늦기도 하고 사실 취화선은 국내에서 흥행은 못했다고 이제 평가가 그렇게 나오긴 한데 어쨌든 그
저도 기억하는 게 저 상 받을 때 외국에서는 막 이제 대서특필됐지만 국내에서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서양인들 시각을 쫓아서 오리엔탈리즘에 의존해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비난이 국내에서도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내가 한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저런 게 있어라고 하는 정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데 이제 필요 이상의 동양적인 거를 이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강산인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많은 곳을 못 가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도입부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막 거친 붓소리만 나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뭐야? 그러고 듣고 있다 보면은 막 이제 한지에 붓이 막 움직이는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승업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뜬금없이 차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차 마시는 다도 그 하는 장면이 갑자기 그 화면에만 차고 있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장승업이 그린 그림을 양반들이 이제 찻상을 앞에 놓고 감상하는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대화가 영화 속의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장승검은 이제 양반들이 자기 그림을 막 평가하는 거를 듣고 내 그림 보고 자꾸 화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그건 이제 내 그림은 내 그림으로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차고 나가니까 박차고 나가는 장승업을 보고 양반이 쌍놈인주지 딱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은 사랑하지만 예술가는 천시 여기고 도자기는 좋아하지만 도공은 업신여기고 이런 어떤 조선시대가 결국 사회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를 첫 화면에 굉장히 잘 넣었다. 물론 이제 이게 화면 구성이나 흐름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작가도 그러니까 감독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입부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걸로 예술인으로서 더군다나 문인 화가가 아니라 중인 화가로서 신분이 낮은 화가로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간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명성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원하니까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사회적인 갈등, 자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괴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영화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시 이제 조선 사회라고 하는 신분제 질서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예술가의 어려운 삶도 보여지는 거고 또 그 중요하게 그 얘기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동학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구나라고 하는 거랑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계절별로 그래서 이 배경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시간의 흐름을 자연 환경의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미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장승업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생각났던 게 작년에 제가 그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사실은 조선 병풍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전시가 너무 좋아갖고 사실 제가 2번이나 갔었던 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갔다 오면서 아모레 퍼시픽 진짜 박수 쳐줄 정도로 진짜 잘 모아갖고 곳곳에 있는 거 다 모아갖고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이 전시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를 꽉 채우고 2번이나 갔는데 그 감동이 사실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장승업의 홍백매도는 굉장히 유명한 병풍도기도 사실은 해요. 그게 그 전시관 한 방에 뭐 이제 그 김기준 씨의 묵죽도랑 이 장승업의 홍백매도 같이 걸려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벽은 비워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시 이제 의도도 좋았고 많은 전시품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전시 벽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시를 본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좋은 영화도 그런 것처럼, 좋은 글도 그런 것처럼 마음을 굉장히 이제 좋게 하는, 정서적으로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느끼면서 조선시대의 병풍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되면서 그때 갔었던 그 기억이 나서 이제 그 핸드폰 사진 찾아갖고 이제 그때 이게 찍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유리 벽면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명 때문에 볼 때 이렇게 이제 조명 반사 같은 게 있어갖고 여기 여기 요 파란 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불빛 때문에 좀 번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실물을 봤다라고 하는 감동이 저 때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 PPT 준비하면서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문화가 어쨌든 2000년 넘게 기원 전부터 해서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중일의, 그리고 지금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은 세계의 차로 발전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마시게 되는 차 문화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차가 가지고 있는, 사실 차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건강에 좋대라고 하는 거는 유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는 굉장히 힘든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사실은 차라고 하는 음료가 2000년 넘게 오랫동안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느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분도 좋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된 문화적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게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유행했다가 시들해서 사라지는 문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기호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사실은 재배 기술이나 제다 기술이나 또 차를 마실 때 쓰는 다고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차를 마시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감흥이 그냥 마시는 대화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예술품으로서 그림으로 시로 남은 어떤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큰 음료 문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적인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음료 문화가 있는데 문화라고 하는 말까지 붙여서 쓰는 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술이나 커피나 차나 이런 데 정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음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속성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요소 중에 전용기를 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문명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뭐 토기 만들고 청동기 만들 때부터 그 소재에 따라서 술잔이 항상, 술잔은 술잔에만 쓰지 술잔에다 밥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차라고 하는 용기도 초기부터 전용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도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전용기를 쓰는 음료다라고 하는 게 문화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속성 때문에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도자기 발전사랑 차문화의 발전은 같이 가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 문화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차를 음용하는 사람도 이 전용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초기에 도자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례적이고 장식적인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용기로, 식기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소비를 굉장히 증가시켰던 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냥 밥그릇, 국그릇 정도, 그릇 정도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서 전용기로서 찻잔도 필요하게 되니까 이 도자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한중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도자기의 발전은 차 문화의 발전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제 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소를 굉장히 넓혔었던 게, 특히 동양의 차 문화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랑 차 문화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이제 토착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동양에서 물론 이제 유불도라고 하는 세 가지 종교가 융합된 그런 사고방식을 동양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불교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교의 발전 정도가 굉장히 화려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남겨진 자료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후대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외래 종교거든요.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차랑 상관이 없었던 종교고, 불교가 차랑 결합이 되는 거는 중국에 들어와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합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불교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좋게 도와줬었던 협력자가 있어요. 그 협력자가 원래 있었던 도교 사상가들이에요. 도교 사상가들은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도교에 있는 무 없다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불교에 있는 비었다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맨 처음에 이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도가 사상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육아랑 대항하려고 했을 때 얘네 끌어들여서 같은 편 먹으면 우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올 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부 조력자로서 도가 사상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승려들은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을 수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그런 그 서역승이라고 하는 초기 승려들은 대부분 도사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불교랑 도교랑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이 돼 있었고, 초기에 불교 개념이 중국인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킬 때 기존에 있었던 걸 빗대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격이불교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은 도교 사상을 굉장히 차용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도 사실 도교랑 불교, 이제 승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도 몇 가지 봤을 때 승려가 시 썼을 때도 거기에 도교와 관련된 용어들, 신선이나 도사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다라고 하는 게 차문화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요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동양에서 서양의 차문화를 배워갔지만 동양이랑 서양의 차문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배워갔는데 이제 지역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는 동양의 종교적인 차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성향은 안 가져갔어요.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가져가 갖고 향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갔지만 배워간 거는 차 잎이랑 도자기예요. 이 종교 문화는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색채가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차문화 차자리는 굉장히 사교적인,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하하호호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처음부터 가는 거고, 동양은 굉장히 구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초기부터 도교,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사실 정신적인 구도로 해서 하려고 그런 문화가 한중일에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서양은 그거는 빼놓고 물질만 가져갔으니까, 이제 산업화 이후에 물질이 발전하는 시기에 물질을 즐기는 굉장히 즐거운 차자리가 되는 거고, 동양은 여전히 굉장히 차분한 차자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성격이다.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이 기본인데도 한중일이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불교가 얼마나 발전했고 차 생산에 있어서 생산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중일이 다 차이가 있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가 발전할 때 있고 쇠퇴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차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차나무 생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차를 소비를 해줘요. 중국도 대부분 중국차 자기네들이 먹잖아요. 일본도 자기네 맨 처음에 도코노 차부터 해갖고 나중에 지금 우지차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맨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차나무 생산이 가능한 데 심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자기네가 섬나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자기네가 생산한 차를 상층부터 소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많으니까 사실은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많이 재배하고, 그러다 보면 저가차 공급도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차를 상층에서 소비를 해주니까
고가차가 많이 생산되면 저가차는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서민들까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대로 그냥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통시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최근에 와서예요. 전근대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 문화가 보편적으로 발전한 적이 없어요. 왜? 차 산지는 있는데 차를 소비하는 상층이 어디 차를 굉장히 선호했냐면은 중국 차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차가 종류도 많고 품질도 좋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반도기도 하고 서해 바다는 굉장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물품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남아있는 차 관련 글, 특히 이제 문인들이 많이 남겨놓은 그 다시 이제 시 종류 같은 경우 보면 다시가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80~90%가 다 중국차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건 동다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백과사전 요약 정리한 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차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층에서 국내 차를 잘 소비를 안 해줬어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일반적으로 상층에 필요한 수요 정도, 국가가 필요한 수요 정도, 이거를 대기 급급하고 더 재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 경제에서 소비를 안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배해봐야 돈벌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그러니까 생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저가차가 공급될 수가 사실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물량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요. 대신 민간에서는 차라고 하는 건 약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의료적 혜택이 굉장히 전무하기 때문에 어쨌든 먹어서 조금 몸이 나아진다라고. 왜냐면 이제 예전에 몰라도 차라고 하는 거는 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아파갖고 정신이 없는데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만 해도 심리적으로 이미 치료가 되고, 그 외에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은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소위 작설차라고 하는 차는 약방에 가서 약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차 문화의 범위예요.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문화가 성행했다가 불교가 쇠퇴하면서 차 문화가 같이 쇠퇴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 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생산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은 같이 발전했지만 사실은 불교가 쇠퇴해도 사실은 송나라 시대가 신유하게 수립되는, 주저하게 수립되는 그런 시기고, 상대적으로 그 불교가 주도권을 잃어버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차 문화는 더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게 이제 생산이 기반이 돼서 민간 경제에서 돈벌이가 많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농민도 많이 재배하고, 당나라 후기부터 전업 생산을 하거든요. 차만 생산해서 판매해서 돈을 벌어갖고 나도 식량을 사 먹는 그런 농민들도 전업 생산을 하는 체제로 해서 민간 경제로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굉장히 일찍 확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은 시기가 늦었지만, 왜냐면 차 문화 도입 시기가 가장 늦어요. 그렇지만 섬나라라고 하는 장점과 도입해 가고 나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몽고족이 침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국교 단절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 생산해갖고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차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00년대 되면, 15세기 되면은 민간인들도 그러니까 일반 이제 서민들도 차를 마시는 시대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단계까지 전근대 시대에 발전하는 거는 중국이랑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생산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주 이야기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교랑 불교랑 얼마나 밀접하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도교가 조력자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 왜냐하면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빈민구제이기도 하거든요. 빈민구제 해갖고 신도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식량도 나눠주고 이제 있는 신도한테 걷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모든 종교가 이렇게 교세를 넓혀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수행자들은 이 약용 식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또 학자적인 자질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도가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용, 중국의 약용 식물에 대한 정보는 이 서역승들한테 금방 옮겨질 수밖에 사실은 없는. 그래서 승려들이 처음부터 차를 일찍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승려들 입장에서는 차 마시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또 즐기기도 사실은 했겠죠. 그런 기록이 역사 초기부터 나타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 문화 얘기할 때, 차 의례랑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불교 종파가 이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거든요. 이 선종은 700년대 사실 중국에서 생긴 종파다. 나머지 종파들은 인도에서 경전을 새로 가져오게 되면서 화엄경 갖고 오면 화엄종이 생기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인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선종 같은 경우는 700년 정도 되면 이제 인도에서는 더 이상 불교 배우러 국법승이 갈 필요가 없는 시점이 돼요. 사실은 600년대 현장 스님이 갔다 온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성립된 종파로 사실 굉장히 동양적이고 중국적인 이제 그런 종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종의 어떤 특징이 민간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왜냐하면은 교종과 선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을 수행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이전에 교종 때는 그 수도자들이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종 시대에 오면 그것도 깨달음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선종 종파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제 패불이 단행돼도 사실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는 그런 성향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종교의 영향력이 이 이후에 굉장히 커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선종이 종파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탄압받거나 어떤 종파가 확실하게 생기지 않았을 땐 자유롭게 믿다가 이제 형성이 되면 교리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300년대 초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탄압 안 하고 니네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몰래 믿었을 때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종교가 됐을 때는 이 교리를 확립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많이 쳐내는 작업이 그 이후에 이제 종교회의 할 때마다 얘네는 이단이야 그래갖고 쳐내고 해갖고 삼위일체가 원칙이야 라고 하는, 개통이 정통이야 라고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도 그냥 있다가 종파가 형성됐을 적에는 나름대로 선원 생활이나 이런 거 규율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규라고 하는 선원 내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하면서 실천해가면서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규범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문화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은 어때요? 그랬을 때 이 청규가 형성되는 700년대 이미 중국은 차문화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청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랑 유구와 다경을 만드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유구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민간 문화로서의 영역을 확립한 게 중국 차문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처럼 이 청규의 영향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은 완전히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중국 차문화가 굉장히 일찍 민간 문화의 영향을 확보했구나. 왜냐하면 다경이 쓰여진 게 76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리고 청규가 쓰여진 게 780년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막 따지고 보면 다경이 먼저 쓰였어요. 그 정도로 민간 문화로 이미 확립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성정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청규의 영향력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제 700년대에 쓰여진 그런 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이후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교연이라고 하는, 이 교연은 스님이에요. 사실은 스님이 쓴 다시 중에 여기도 맨 마지막 이제 그 완결문 보면은 이게 당시 그 지역에 사또님이 최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또님이 맨날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놀리려고 쟤는 술 먹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 들어가다가 고성방가 해갖고 망신당하고 그런다. 그 대신 차를 마셔봐라. 오래 같이 놀아도 멀쩡하고 더더욱 이제 고풍스럽게 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 한 모금 마셨을 때 결국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혼미함을 씻겨주고 마음도 그렇고 한 번 더 마셨을 때 영혼도 맑아지고 세 번째 마셨을 때 그 번뇌도 없어져서 득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용어적으로 다도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시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해요. 근데 이 다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도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차 마시면서 저렇게 고성방가하지 않고 고매한 인격과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길을 가자. 단순히 이런 말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우리가 다도라고 하는 차 의례로 해석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용어는 이때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경회장이나 당구자 이제 사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신선이 마셨다고 하는 음료고 이 당구자라고 하는 거는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스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사실은 종교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구나. 그리고 이제 불교랑 도교의 융합적인 측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비슷하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유구의 친구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남긴 시 중에 이거는 그 일부분이에요. 이 시의 원래 제목은 자기 친구 중에서 맹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간이대부예요. 간이대부면 관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좋은 차 구해갖고 이제 받았는지 구했는지 그거를 이제 노동한테 좀 이제 덜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갖고 차 보내줘서 고마워라고 해서 답신을 했었던 그 시 중에서 이제 차 마시면 첫째 이제 7잔 이제 차를 마시는데 7잔 정도 마시면 신선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양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솔솔 이네. 왜? 여기서 날개 나올 것 같아. 이런 의미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신선도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증을 적셔주는 음료,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로도 굉장히 좋고 또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번민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면은 학문에도 열을 올릴 수 있고 정신이 맑으니까 내가 학문을 높이는 데도 좋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 몸도 변한다. 그래서 내가 신선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와 불교, 도교는 굉장히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칠환다가라고 하는 7잔의 그 차시라고 하는 이렇게 왜냐면은 그 시 제목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오히려 칠환다가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적인 거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한 신앙을 왜 뜬금없이 얘기하게 되냐 하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오늘 우리가 볼 그림 중에서도 불교 관련 불화 그림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도 나한도라고 하는 나한을 그린 나한은 누구냐면 아라한이라고 불렸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라한을 이제 축약해서 나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한 신앙은 불교 신앙 중에 굉장히 후기에 생기는 신앙이에요. 맨 처음에 부처님 하나만 모셨다가 사실 불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 원래 불교는 맨 처음에 불상 놓고 믿었던 신앙이 아니거든요. 불탑 놓고 믿었던 신앙이에요. 불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살이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성향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교파를 교세를 넓히려고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가 주류인데, 이 대승불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불탑 갖고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의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예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믿을 수 있게, 부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부처님 보여주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전으로 넘어오게 되는 1세기 전으로 해서 석탑신앙에서 불상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맨 처음에는, 그 전에는 초기에 불교가 생겼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 하나지요. 근데 지금은 부처님 많잖아요. 아미타불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다 부처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다 깨닫고 최고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많은 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부처님이 생기고, 거기에서도 더 나가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살은 굉장히 좋은 수행자상이에요. 이제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다 사실은 이제 좋은 수행자상인데, 아라한은 소승불교의 깨달은 자예요. 진짜 이제 열반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대승불교로 가면서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은 나의 깨달음도 좋지만 대중과 함께 가겠다는, 대중을 향한 노력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제 부처 신앙뿐만이 아니라 보살 신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뭐 보현보살 해갖고 미륵보살까지 해갖고,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얘가 미래에 사실은 이제 부처가, 우리가 예수 재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림한다라고 하는, 지금은 보살이지만 나중에 부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부처에서 보살까지 이 신앙의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제 사찰에도 정각들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당나라 시대에 와서 나한 신앙이 형성이 돼요. 나한 신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누구야? 서역 갔다 온 600년도에 현장 박사가 갔다 오면서 이게 추격해서 얘기하는 법주기라고 하는 경전을 한역을 해요.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거기에 나한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나한 신앙이 발전을 해서, 이 나한 신앙은 여기 부처 신앙이랑 이 보살 신앙이랑 뭐가 달라요? 그랬을 때 나한도를 보면, 나한도는 굉장히 친근해요.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어요. 부처나 보살은 굉장히 특별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릴 때도 그 그리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나한은 우리랑 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깨달은 고승으로서, 그렇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땅에 사는 사람, 이게 강조되면서 사실은 대중신앙으로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불교, 도교가 다 구복신앙의 성격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의 현재의 어떤 그런 욕망을 신앙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대상으로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한 신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한도도 그려지고, 나한도의 특징은 개별로도 그려지지만 집단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16나한, 18나한, 500나한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에 이 16나한도 뭐 500나한도 많이 그려졌었거든요. 남아있는 거는 일부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이 나한도를 통해서 이 이제 선원 생활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랑 보살이랑 나한이랑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운데 아미타불이랑 옆에 이제 보살들, 이제 큰 보살들 이렇게 4명씩 해서 그린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옷 입은 거나 가진 거나 장식이나 뒤에 아우라나 굉장히 특별하게 그렸잖아요. 신적인 존재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일반 사람이랑은 똑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귀도 두툼하고 이렇게 묘사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찾아가면 볼 수 있는 존재로, 현실에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친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500 나한도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려 시대 때 그려진 500 나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도 가치 있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소장 일본이 하고 있어요. 언제 일본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려 시대에 그려졌었던 건데, 이거는 어느 거랑 비교가 되냐면은 원래 이 500 나한도를 한 장에 그린 그림이 북송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법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린 500 나한도가 있는데, 그건 현존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법능이 그린 500 나한도를 보고 이 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상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감상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감상기의 내용과 고려시대 때 그린 500 나한도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그린 이 500 나한도가 북송시대에 법능이 그린 500 나한도가 이렇게 이제 인기 있고 전해지면서 거의 이제 왜냐하면 이제 먼저 발전하면은 모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림 많이 그리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북송시대의 법능의 500 나한도도 이렇게 그려졌겠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은 알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하나의 앞에 삼존상이랑 16나한이랑 더불어서 500나한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림이기도 해요. 여기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 적어 왔는데 거의 2m 가까이 되는 188에다가 120 정도 되는 그림이니까 굉장히 이제 큰 벽에 걸어 놓는 그런 그림이었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는 여기 요소에 옹기종기 모여서 활동하는 이제 나한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이걸 살펴보는 재미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정에 든 사람도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응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시하고 보시 받는 것도 있고, 설법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나한 신앙이 사람들이 민간에 굉장히 유행했던 거는 이 나한들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막 빔도 쏘고 막 이런 그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아라한들은 바로 자기가 열반에 오를 수 있어서 인간이 이제 다시 윤회의 굴레를 끊고 열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얘네들한테 너희들 다시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불법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지상에서 남아서 사실은 이제 신도들을 같이 돌보면서 수행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승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여기 요소 335 모여갖고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 마시는 그림도 사실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도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간다고 공개해주는 그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찻잔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더 자세한 그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차도 마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승원 생활에서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청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청규에 나온 글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나한도인데, 나한도 중에 또 500 나한도가 어떤 나한도가 있냐면은 아까 고려의 500 나한도는 한 폭에 그린 건데, 이 남송 시대에 그렸던 500 나한도는 5명씩 묶어갖고 10폭을 그린 500 나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남성시대 12세기에 10년 동안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신도들이 이제 어떤 의도로 보시하고 기부금 내면 그걸로 한 장 그리고 그래갖고 10년 동안 100폭을 그려갖고 500 나한도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일본 대덕사가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일본이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학자들이 14세기 중반쯤 사실 일본에서 구입해 갔다라고 봐요. 왜 이거를 약탈해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완제품을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일부만 가져갈 가능성이, 흩어지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거의 94개를 일본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거든요.
백폭을 다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6개는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건 후대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일본으로 넘어갔었던 거는 이거는 구입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학계의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500명씩 해갖고 나한들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백폭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청귀에 그려져 있는 어떤 선원 생활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사실은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나한들이 신앙의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집에 이제 기원할 게 있어갖고 승려 초빙해갖고 이 나한들한테 이제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이제 제례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구름 타고 나한들이 이제 재림하는 그런 거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집에 이제 그 나한더도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상도 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빌고 그런 부분에서 당시에 민간의 그 나한 신앙을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차와 관련해서는 당시 나한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어떻게 마셨을까라고 하는 게 청귀에 나와 있는데 그거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를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차잔 나눠주고 이제 다병 들고 해갖고 다병 물 담아주고 다손으로 저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차를 마시는 의식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휴식할 때 뭐 휴식하고 뭐하고 차 마시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차 만드는, 나중에 그림 보면 이제 차 갈고 뭐 하는 뭐 침추나 다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송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였을 때 무조건 찻자리는 만들어지는 거고, 식사했을 적에도 식사 끝나면 차 마셨구나라고 하는, 왜냐면 찻상이 뒤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승려 생활과 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밀접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당에 뭐 나한당 해갖고 이렇게 전시되고 그랬기 때문에 공개됐었던 그림이니까 후대에 가면 사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다시 돌아와서 당나라 시대에는 어떻게 차를 마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당나라 회화 중에 소익참 난정도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왜 그려졌냐 그러면은 당태종의 일화 때문에 그려진 거거든요. 왜냐면 당태종이 죽을 때쯤 돼갖고 이제 그래서 내 무덤 만들고 내 무덤에 그 부장품 많이 넣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 무덤에는 그냥 난정서만 넣어줘. 나는 난정서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당태종 때 난정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소문에는 왕희지 자손 중에 이제 몇 대 자손 중에 변제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익이 왕이 이제 갖고 싶다 그러니까 몰래 약장수로 변장해갖고 변제 스님한테 접근해서 이 빌드업을 1년 이상 해요. 왜냐면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약재상이다, 내가 뭐 아는 것도 많은데, 내가 뭐 골동품에도 조예가 깊고, 뭐 글씨에도 조예가 깊어. 막 이렇게 교본을 쌓은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제 스님이 내가 난정서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해갖고 이제 이 석가래 위에서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보고 가서 변제 스님이 딴 행사 갔을 때 훔쳐갖고 갔다라고 하는 일화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변제 스님 찾아오니까 얘가 이제 소익이겠죠. 그래서 변제 스님 찾아오니까 변제 스님이 차나 마시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차 끓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구의 다경에 나와 있는 당나라 시대 때 차를 어떻게 마셨느냐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구의 다경에는 화로에다가 솥 올려놓고 솥에서 찻가루까지 다 넣어서 끓여갖고 마시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방식이기는 해요. 그 그림이 이제 솥에서 끓이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저어 이제 떠서 잔에 담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그림이 이제
다연 그 윗부분까지 해갖고 그렇게 해서 다 남아있는, 그래서 당나라에 우리가 자다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대로 회화적으로 남아있는 그림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 모사본으로 후대에 그린 것도 사람 형태만 다르지 그 부분에서 이제 화로 위에다 솥 올려놓고 이제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갖고 사실 이제 덜어주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는 차 가루차를 이제 솥에다 직접 불 위에서 직접 끓여 마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결국 이제 차 마신다라고 하는 게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보의 시인 보면은 시 중에 그 두보가 이제 남경에서 이제 한가롭게 지낼 때 자기 부인이랑 뱃놀이 가면서 뱃놀이 가서 먹을 거 챙겼는데 뭐 챙겼냐 그러면은 마실 차랑 사탕수수 즙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기는 차를 좋아하고 와이프가 차 싫다 그러면 아이들이나는 이제 사탕수수 즙은 굉장히 달콤하니까 그렇게 챙겨갖고 뱃놀이하고 한가롭게 경치를 즐기면서 맨 마지막은 자기 잔 있으니까 옥잔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내 생활도 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자기 잔과 어쩐 닭으로서, 그리고 사실 이제 옥에 대한 기여도가 워낙 중국은 깊게 뿌리 박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자를 만든 것도 사실은 옥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호화스러운 관직에 나가고 중앙에 막 활동하는 사람이랑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심리도 같이 반영된 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시 이제 한가롭게 이제 유람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차라고 하는 음료는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은둔한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음료는 처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차 생산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볼 수 있는 시 중에 대표적인 시거든요. 그래서 백거이가 소주 자사로 있을 때예요. 소주, 항주, 뭐 상주 이런 데는 차 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데고, 이 호주는 당시 그 어다원이 있었던 장소기도 사실은 해요. 고조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차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 황제의 어다원이 있었던 장소기 때문에 당나라 시대 때 사실 이제 사천차가 굉장히, 몽종차가 굉장히 좋다라고 시작해서 그게 이제 강남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호주의 고조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다원을 거기에서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가 민간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상업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해차가 나올 때 되면은 축제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 투차라고 하는, 투차는 뭐냐면은 이 누구네 다원 차가 더 맛있는지 품질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해차 나온 홍보 행사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행사로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조산을 고저산이에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고저산을 중심으로 이제 경계에 상주랑 호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사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군에 군수 있는 것처럼 당시는 이제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에 자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사들이 가장 이제 지방 행정으로 가장 최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지역 이제 품질 경쟁하면서 이제 축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차가 출시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리고 올해차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졌다 홍보도 하고 그런 굉장히 큰 행사고 밤 늦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행사해요. 여기에 이제 그 인근에 소주에 있었던 백거이도 초대를 받았는데 허리를 다쳐서 몸져 누웠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다산 차 생산지 고조산에서 결국은 이제 그 차 잔치 저녁에 차 잔치 벌리면 막 행사도 많이 하고 그 연주도 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춤도 추고 굉장히 즐거울 텐데 진짜 못 가봤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눈에 선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 나온 자순차도 맛보면서 즐겁게 지낼 텐데 나는 지금 누워갖고 이 부들술을 이제 약용술이에요. 아프니까. 그래서 아파갖고 약용술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나 참 한심하다, 너무 아쉽다 이런 시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 이미 사실은 지역 경제로서 우리가 왜 고추 행사, 무슨 행사, 왜 지역에 뭐 생산될 때마다 지금 행사 많이 하는 것처럼 차 생산될 때 차 주산지에서는 그런 어떤 행사가 열리고 이제 품질 경쟁하고 이러면서 해마다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시 중에 하나예요.
이 투차도 같은 경우는 송나라 시대 그림이기는 하지만 당나라 시대 투차도는 남아있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그려지기는 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민간인들은 민간인들끼리 또 이제 그 조금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근사한 다구 이런 거 갖고 와갖고 야외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기 다원에서 생산된 거 서로 이제 맛보게 하고 내게 맛있네, 니게 맛있네 하면서 놀던 그런 행사가 사실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상류층 여성들이 차를 마시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류층 여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음악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시녀들이 가져다는 음료 마시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등 돌리고 벌써 마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녀가 이렇게 다완을 이렇게 받쳐서 이제 이 사람한테 갖다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보면 이렇게 이게 청자 완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거. 왜냐면 당나라 때는 청색 완에 마시는 게 최고의 빛깔을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를 유구가 얘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당나라 시대 때 저런 자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유물로 볼 수 있는 게 법문사에서 출토된 다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황실자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왜냐하면 법문사에서 왜 출토가 됐냐 하면은 법문사에 탑이 있거든요. 탑은 사실은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사리탑이에요. 근데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법문사에 저 전탑이 사리탑이었기 때문에 30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사리함을 꺼내서 궁궐에 갖고 와서 사람들 보여주고 행사하고 그리고 다시 안치시키면서 많은 이제 귀중한 거 이제 받쳐갖고 다시 폐쇄시키고 그걸 30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당나라 혼란해지고 그 다음 시대는 사실은 이제 그 중앙 권력에서 불교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신유학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 전탑 밑에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은 1987년에 이 지역에 지진이 나갔고 이 탑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절반 쪼개져 갖고 무너졌어요. 지진 때문에. 그러면서 밑에 지금 지하 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그 안에 이제 30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황제들이 넣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이 발견이 된 의뢰의 물품이기도 하겠죠.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자기와 관련된 다구도 많이 나온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그래서 이제 청자작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본 거 보면은 이 정도 다완 이제 상류층에서 이렇게 청자 다완으로 차 마셨겠구나라고 하는 아까 조금 이제 그 가야금 튕기면서 차 마시는 여자들의 모임도 상류층 여자들이 그렇게 놀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거 차 보관하는 통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거는 향 피우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차가루 담아두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차 가는 다연, 그리고 이제 차 이렇게 채치는 이제 다라.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유구가 차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는데 뭐 넣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소금 넣어서 간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금함도 사실은 다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이제 왜 소금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차 만드는 기술이 아직은 온전한 맛을 내지 못했구나. 맛이 약하니까 우리가 토마토 같은 거 옛날 할아버지들은 소금 찍어서 드셨거든요. 달지 않은 거. 그러면 맛이 풍미가 확 사는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감미료는 그 식품의 맛을 굉장히 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차에 소금을 넣어라 그랬던 거는 차 맛을 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넣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화려한 차 담는 그릇도 다구의 한 종류였다라고 하는 게 이 당나라 시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5대 시대 때 한희제라고 하는 사람이 파티 잘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화려해서 이 한희제 파티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왜 한희제 파티에 가고 싶었냐면 저 사람은 왕이 너 재상시켜줄게 와. 그래도 거절하고 나 안 갈래 했던 사람이에요.
왜 안 갔냐? 그러면 어차피 망할 날이 앞에 나와 있는데 못하라 망국의 재상이 되냐? 그냥 이렇게 초야에서 재밌게 놀다 가지. 어차피 나라 망할 건데. 이제 남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송해에 의해서 정복될 지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쪽에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아, 우리나라 이제 망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좌절한 분위기에서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놀던 그 시대를 반영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긴 그림이에요. 35m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서 풀면서 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갖고 이제 모여서 차분하게 놀면서 이제 얘기하고 음악 감상하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음악 감상도 하지만 춤도 추고 내가 악기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쉬러 갔다가 그 다음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놀고 그 다음에 연회의 마지막에는 3, 3, 5 짝 맞춰서 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질펀하게 노는 그런 어떤 파티였는데 이게 당시 남당의 이 그림이 왜 그려졌느냐 그러면은 그런 소문이 막 나는데 황제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다고 황제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어떻게 노나 가서 보고 그대로 그려라 해갖고 남겨진 그림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군주가 그렇게 신하의 사생활이나 신하를 그렇게 엿보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통 이제 다구가 보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찻상에 보여지고 이제 침대에 쉬러 갔을 때 갖다 주는 음료.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봐도 보온기에 쌓여 있는 여기 이제 뜨거우니까 식지 말라고 한 번 더 입혀준 거거든요. 보온의 효과가 있기에. 그리고 이제 찻잔 엎어져 있고 찻잔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죽이랑 이제 찻잔 가져가고.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대부분 이제 그 닭기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건 술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근데 왜 따뜻하냐 그러면 청주는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저 시대도 아직은 발효주 마실 때기 때문에 귀족들은 청주 마셨을 테니까 차갑게도 마셨겠지만 그 중국 사람들이 워낙 모든 걸 다 따뜻하게 먹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술도 따뜻하게 먹으면 저렇게 해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꼭 차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면서 차가 아니라고 볼 필요도 사실은 없죠. 근데 저는 술로 봐야 된다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차는 기본적으로 잔치하고 그럴 때 옆에 시중 드는 사람들이 타서 잔을 갖다 줘요. 내가 타먹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문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솜씨 자랑하고 할 때는 내가 타서 대접하고 그러는데 연애나 이랬을 때 차 같은 경우는 옆에서 따로 타서 잔을 갖다 주지 따라 마시라고 따라서 네가 저어서 마셔라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때 점자법이라고 해서 일본의 다도 방식이 이때 있었거든요. 송나라 때 일본이 이때 배워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선에 막 저어서 거품 내서 먹는 건데 이게 이런 연회에서는 그렇게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거 술병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모양은 다구도 저렇고 저거보다 술 넣으면 저게 술병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송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700년대 이후 뭐 위나 아래나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그리고 차 축제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차 문화가 당나라 때 이미 발전했고 송나라 때 오게 되면 우리가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밥 먹듯이 차 마신다라고 하는 용어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용어도 만들어져요. 이거 계문칠건사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의 7가지 필수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밥해 먹을 때 쓸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뗄나무 그리고 주식 그리고 이제 그 간 맞출 수 있는 기름부터 해갖고 소금, 장, 식초에 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인들의 차 마시는 습관은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구나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용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는 건 일상이기 때문에 차와 관련된 기록도 굉장히 많고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소식이 쓴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인들의 교양 중에 차를 잘 타고 차를 분별하는 능력도 문인들이 갖춰야 될
그 교양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쪽에 자사, 호주 자사, 뭐 항주 자사 했었거든요. 그때 차 많이 마시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산소로 올라왔는데 그쪽 남쪽에 있을 때 친구가 회차 나왔다고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 복권차가 송나라 시대 때는 복권의 북원 지역에 있는 차가 최고예요. 왜냐면 거기서 황실차가 만들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계차랑 북원차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답장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북쪽에 올라와서는 내가 남쪽에 자사로 있을 때나 그거 얻어 마신 거지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차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산서에 와서 식초 많이 마시는데 산서는 식초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러는 줄 알고 차 보내줬는데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내가 막 아껴 먹는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절반이 없어졌어요. 왜? 부인이 내가 아끼는지 모르고 안 먹나 해갖고 절반을 잘라갖고 식초 넣고 뭐 넣고 해고 애랑 같이 끓여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늙은 아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이거 무턱 잘라다가 애랑 같이 이 비싼 걸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가차는 여전히 야경으로 애들 데리고 마실 때 이것저것 넣어갖고 우리 팔보차 마시고 막 이런 것처럼 민간에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싼 차인 줄 그게 비싼 차는 그렇게 안 먹어요. 저가차 사서 이렇게 먹는데 그러는 줄 알고 생강 넣고 소금 넣고 막 끓여갖고 절반을 먹어버려갖고 이놈의 늙은 마누라가 그냥 해갖고 이제 그런 극까지 써갖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문인들의 교양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차 마시자 그랬을 때 이런 담화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그 접대를 크게 하고 얘기가 주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인 시켜갖고 갖고 오는 거고 이 품다나 이런 게 주가 되면은 본인들이 하게 되고 그런 게 그림에서도 사실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도 이거는 이제 관광 간 거죠. 산천 구경하러 굉장히 특이한 자연을 구경하러 가서 이것도 굉장히 긴 그림인데 요소 다니면서 이제 쉬고 이랬을 때 여기에서 차 끓여갖고 요소 앉아서 쉬는 이제 어떤 문인들의 고상한 놀이기도 사실은 하죠. 이제 풍경 감상하고 아니면 이제 좌선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정신적으로 휴양하고 이런 힐링하는 이럴 때 하나하나 차잔 가지고 차 갖다 주는 어떤 모습에서 놀러 나갔을 때도 차를 마시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 그 대표적인 걸로 고위 관직이 왜냐면 이제 이거 관모 쓴 거 보면 뒤따랄수록 사실 관직이 높은 거거든요. 송나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봄에 놀다가 늦게 귀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놀고 왔냐. 그래서 이제 말 타고 놀러 갔다 왔는데 하인들이 든 거 보면은 이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했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 끓여서 뭐 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산수 좋은 데 가서 차 마셨겠구나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제 송나라 휘종 황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휘종 같은 경우는 예술적 정치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지만 예술 감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휘종이 이제 문인들 데리고 이제 연애하는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리고 이 유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차 끓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화로에다 물 끓이고 여기서 차 받침에 찻잔 해갖고 가루차 덜어서 이제 저어서 갖다 주는 그런 게 그대로 묘사가 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여기 이거는 조화예요. 꽃장식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비단으로 이제 꽃 만들어서 꽃장식도 하고 그러니까 황제의 연애니까 굉장히 화려했겠죠. 음식도 그렇고. 그래갖고 여기 찻잔도 갖다 차 끓여서 찻잔 받쳐갖고 갖다 주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온한 그 주자도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거는 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 차 끓인 다병은 아니고 주자, 우리가 주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차는 저기서 끓여서 찻잔으로 갖다 주는 거고 술은 여기다 담아놔서 직접 따라 마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양만 있다 그래서 다 차 마셨구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차는 별도로 잔받침에 받쳐서 갖다 줬구나. 옆에서 이제 다
이제 타서 완성을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 있고,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어느 게 원본인지 모르지만 유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사본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똑같은 형태로 차 끓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전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잔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연애할 때는 그 차주전자가 상위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한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송나라 시대 때는 더 이상 당나라 시대처럼 소두에서 안 끓고 이제 잔에다가 찻가루 넣고 물 부어서 저어서 마시기 때문에 찻가루가 더 고와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는데 다연 말고 다마라고 하는 형식, 맷돌 형식의 다구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여기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맷돌 갈아서 차가루 만들면 여기에서 이제 차 담을 거랑 찻잔 갖고 와서 결국 이제 물 끓여서 차 마실 수 있는 준비해주는 그런 이제 나한도도 남아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차 문화가 유행하면은 손님이 오면 차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차에 이제 손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옛날에 커피 내고 저희 어렸을 때는 담배도 권했어요, 집에서. 그런 게 이제 예의인 것처럼 송나라 시대에 손님이 오면 차를 내고 손님이 가겠다고 그러면 탕을 낸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왜 탕을 냈냐 그러면은 차라고 하는 게 가루차기 때문에 먹으면은 입안에 조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다 그러면은 맑은 탕, 이제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 이제 차처럼 이렇게 가루 아니고 맑게 끓인 그런 거 줘갖고 이제 헹구고 마시고 가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손님이 도착하면 차를 내고 간다 하면은 탕을 냈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서 이제 실례로 손님이 안 가고 버티면 탕을 내요. 그럼 탕이 나오면 너 그만 가라 그런 표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반화된 풍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니까 사실 이제 벌써 차 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마셨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다마가 남아있는, 이렇게 돌려갖고, 그래서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은 분말이 너무 고와서 분말이 날리는 것까지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맷돌 형식의 이 다마로 차를 굉장히 곱게 갈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회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다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일본 다선으로 남아있는 동그란 형태로 남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나라 시대 또 그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빛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둥근 걸로도 보이지만 이렇게 빛 형태로 해갖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금속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인들이 이제 대나무 쓰고 그런 식으로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수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송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도 그런 것처럼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게, 길거리에서 차를 이제 파는 사람들도 많고 길거리에서 누구네 차가 더 좋으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내기하는 그런 풍습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이제 다원이 있는 지역에서 결국 이제 차를 팔면서 이제 품질 경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잘 팔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갖고 다니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차를 팔 정도로 음료로서 굉장히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림뿐만 아니라 무덤의 그 벽장식에서도 이제 벽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의뢰에 있어서 차 마시는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역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유목인 민족까지 다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나라 영역에 있어서도 무덤 벽화로 나오는 것 중에 사실 이제 송나라 거 그대로 배워갔기 때문에 이제 화로에다가 물 끓이고 다연으로 갈고 그러면 이제 찻잔도 똑같은 형식이죠. 여기에 이제 차 끓이는, 여기에는 이제 다선을 다 시로 썼구나라고 하는 데서 수푼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차 마시는 그게 벽화에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는 게 송나라 시대, 원나라 시대, 금나라 시대도 마찬가지. 금나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건 남송 시대 거니까 이건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그 차 만드는 과정에 이 침추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 차를 요거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덩어리 차를 넣고 닫은 다음에 여기를 망치로 딱 쳐갖고
그 덩어리차를 쪼개는 거예요. 먹을 만큼. 왜 저렇게 뚜껑을 썼냐 그러면 그냥 쪼개면 팍 날아가서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귀한 차인데 날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뚜껑 덮어서 위에 이제 탁 칠 수 있게 해서 망치로 탁 치면 안에서 탁 쪼개지면 거기에서 내가 먹을 만큼 꺼내고 다시 보관하고 그걸 침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침추도 있고 그거 이제 갈아서 다연에 갈아서 여기 뭐 이제 다병 뭐 우리는 다관이라고 그러죠. 저기 뭐야 일본은 차 담는 걸 다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이렇게 쓸을 수 있는 왜냐면 착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원에서 그 500라운더가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졌냐 그러면 청규에서 이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수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욕탕이라고 써 있어요. 이 현판에. 그래갖고 이제 나한들이 이제 씻으러 갈 때 씻을 준비해갖고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 씻고 나오면 차 한잔 하시는구나.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차 마실 준비 해놓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송나라가 얼마나 차가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그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거는 50m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하를 타고 그 개봉송으로 들어가는 그 운하 주변의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에서도 차로 이제 굉장히 번화해요. 그래서 뭐 술집도 있고 찻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집도 있고 그리고 그 상업의 발전 정도가 도성 내뿐만 아니라 도성 밖으로 여기에서 도성 밖에 이 홍교라고 하는 무지개 다리가 있는 데가 심리되는 길이에요. 심리면 거의 4km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번화해요. 그래서 상업의 발달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데에서 차문화도 그만큼 발전했고 차문화가 발전하고 또 그 바다 무역이 굉장히 발전하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동남아 무역 해갖고 이슬람 상인도 많이 이미 들어오고 이전부터 그랬을 때 여기 가게 중에 향가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세계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어떤 향료가 서양으로도 많이 가지만 동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송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차에도 향료를 쓰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송나라 전기부터 5대 19기라고 하는 분열기 거쳐서 송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남쪽에 5월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내원차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왕실차로서 토속차다라고 하는 내원차가 사실은 고려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었어요. 연대가 빨라요. 이게 왜 내원차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거 향료를 넣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5대 19 시기에 900년대에 기본적으로 5월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내원차와 또 5월에 대차도 거기에 있어요. 대차는 목주에서 생산되는 차를 대차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대차랑 내원차가 국가에서 대부분 이제 부조할 때 신하들한테 많이 주고 이제 외교 용품으로 썼던 차인데 이게 사실은 차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기술적인 게 이 강남 지역에서 왔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가 토속차로 봤던 이유 중에 기록 중에 하나는 뭐 때문에 있냐면은 총독부에서 이제 지방 풍속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모았던 기록 중에 이 내원차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 그랬을 때 그때 연구원이 아 내원이라고 하는 지명 아닐까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 고려시대 때 내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내원차는 우리나라 독특한 고유차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왜냐면은 내원이라고 하는 지명을 전혀 찾을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걸 지명이라고 생각한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총독부 기록은 20세기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내원차는 5월 시대에 향료를 넣어서 만드는 차를 내원차라고 해서 5월 지역의 차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5월이 망하면서 그전부터 5월이랑 고려랑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5월인들이 많이
나라 잃어버리고 혼란하고 그러니까 고려로 많이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적 교류, 기술 교류 이게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남의 우수한 차 만드는 기술을 고려시대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썼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인 선이라서 이 내원차라고 하는 거는 향료를 넣어서 만든 차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차를 내원차라고 그런다.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원이라고 하는 게 용내를 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용내 나무의 수지예요. 그래서 굳으면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빨간 게 가장 품질이 좋은 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용내의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대 시대부터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 굉장히 크게 수입이 되는 그 다양한 부분에서 쓰는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번역되면서 원나라 시대 되면 무역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향료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제 꽃도 많이 사용해서 이제 향차가 나오는 송나라 시대 때 꽃차는 사실은 국화차밖에 없었는데 원나라 시대에 보면 우리 지금 중국집 가면 주는 자스민차 이때부터 만들었고 뭐 규라차, 연차, 목서 뭐 목서는 우리 여름에 우리나라도 부산에도 피고 그러거든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개화차 이런 거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 시대 때 가루차 그대로 마시기도 여러 가지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향차 마시기도 하지만 이제 잎차를 마시는 기록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가 굉장히 복합 문화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나라 시대 또 가루차 그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벽화 그림인데 이제 송나라 시대 방식 그대로 여기가 차말, 찻가루통이다라고 써 있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리고 청아백자가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이 원나라 시대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 내는 기구가 굉장히 이제 컸구나. 물론 여기 좀 과장되게 그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선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휘 저어 갖고 많이 마셨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고 이 광승사 벽화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할 때 여전히 차 잔에 차받침 그대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유람할 때 차 마시면서 유람하는 어떤 은둔 지식인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기도 사실은 해요. 이제 명나라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입차를 마시는 시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다오가 이제 우리는 주전자 굉장히 작아지죠. 이 손바닥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 폭이 1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바닥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다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작게 끓여야지 맛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명나라 시대부터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차에 많이 넣고 이제 차와 물이 직접 닿는 표면적을 넓게 해갖고 빨리 우려서 여러 번 해 먹는 게 사실은 넓은 데다 이제 전체 우려갖고 마시는 것보다 맛있다라고 하는 게 명나라 사람들의 이제 감상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일반적으로 차 손잡이가 동양에는 없는데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 기호상 이 손잡이 있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차 손잡이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갖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든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문인들의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개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록에 있어서 청나라 때 많이 썼다 그러지만 이미 이제 1400년대 명나라 때 실용기로서 개환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게 회화에서 확인되기도 사실은 해요. 우리가 이제 차 우려 마시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알고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림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의 이 차 문화가 굉장히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차를 즐기는 모습들이 회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때 물건도 팔고 어떤 놀이기들 이제 축제 행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차를 마시고 뭐 이거는 이제 걸륭제가 달 구경하면서 차 마시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 그림도 있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차 마시면서 결국 이제 카페인 음료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는 음료로 많이 즐겼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일상에서도 마시고 이제 활 쏘는 만주인들도 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호랑 사실 개환 같이 해서 일상적으로 마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차 문화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게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림에서 차 마시는 사람은 100%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문인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인 일부와 이제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게 회화적으로도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묘사가 남자들밖에 안 나타나고 그게 굉장히 상징성을 띠는, 그래서 실생활에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회화에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가하게 논일 때 차를 마시는,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 이제 한가롭게 이제 바둑 장기겠죠. 장기 두면서 차 마시는. 그래서 이제 요 차상에 이게 많이 이제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보존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차 그릇이라든가 뭐 이제 물 뜨는 바가지, 일부 사람들은 이게 다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이즈로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그 다표 물바가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선이 이렇게 크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정밀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 관련 도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귀족적인 어떤 분위기의 차 문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바둑 두면서 이게 그림이 잘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지고 있는 요 친구가 다독이 차를 끓이고 여기서 이제 차그릇 씻으러 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차 받쳐서 이제 그 장기 두시는데 차 드시고 드시라고 하는 귀족적인 성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은둔한 어떤 선인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이제 차 끓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다 이거 다 일본이 갖고 있는 소장품이에요. 우리나라 거지만. 우리 호수도 옆에 있는 그림이라고요. 이쪽에 똑같은데. 네, 그것 갑시다. 이것도 어쨌든 같은 제목의 어떤 이런 류의 그림들이 고려시대에 있어요. 제가 다음에 글에는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본 소장품으로 우리가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고려 청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참나가 밀접하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쁜 청자에 왜 이 안에 까만 알료 해갖고 색깔을 넣느냐라고 하는 거는 송나라 시대 때 가루차는 까만 그릇에 먹는 게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해서 오늘 강연은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녹화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이제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데, 이거 오수도 그대로, 이거 아니구나. 아까 여쭤봤던 거. 그랬을 때 정도전, 결국 나중에 두 사람 관계는 악연으로 끝나게 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때 사이가 좋았었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승훈이 정도전한테 그 차랑 물까지 보내면서 공부하다가 힘들면은 이 찬물로 끓여갖고 차 드세요라고 보내줬었던 시까지 해갖고, 그랬을 때 어떤 학문적인 역량을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삼봉이 정도전에 사실 호니까. 근데 나중에는 사실 정도전에 의해서 장살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좋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시도 이제 차 즐겁게 마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본 차가, 우리나라는 그 다화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상징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 다도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막 요란스럽게 마시다가 차분해지는 계기가 서원차가 완성됐을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들이 조금 교양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보면 접대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접대실에 모여서 이제 예술 감상하고 뭐 이렇게 놀면서 한쪽에 병풍을 치고 다인이 와서 차를 해갖고 차를 마시는 어떤, 아직은 넓은 장소에서 차를 마시던 때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좁은 다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작은 이제 다실에서 뭐 다다미 네 개 반, 뭐 2개 반 이런 작은 공간에서 차만 마시는 방식으로 해서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게 일본 다도의 특징인데, 일본 다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상류층이기도 하고, 다실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사실은 상인들의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있고, 왜냐하면은
칼이 난무하는 시대에 도시를 떠날 수 없는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도시에 떠난 어떤 안전한 자리로서 자기 정원 구석에 다시를 만드는 데서 시작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카이 상인을 빼고는 일본 다도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무사들이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 왜냐하면 다실에는 무기를 그러니까 안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다실에 들어가는 손님들이 들어오는 문이 왜 1m도 안 됐냐? 그럼 구부리고 들어오면서 긴 칼 못 갖고 들어오게. 그래서 칼은 풀어놓고 이제 무장 안 하고 그것도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경호인들 없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다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보편적인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 사무라이 시대와 일본 다도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너무 사실 많이 준비해 갖고 시간 내에 못 끝낼 거라는 건 사실은 알았는데 그 정도로 이 차문화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쓸 때는 조금 일목요연하고 압축적으로 잘 해서 사권 나올 때 한번 책을 다시 한번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